나는 손을 뻗어 창밖의 햇살을 가만히 잡았다. 가늘고 희미한 빛이 손가락마디 사이를 빠져나갔다. 마치 내게 남은 시간처럼. 아니다.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사랑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잡아야 할 건 사랑이었으니까. 이 작은 손들이었고 이 조그만 살들이었으니까. 엄마. 7살 수아의 목소리가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빛처럼 밝았다. 늘 그렇듯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기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묻혀있는 슬픔의 무게를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박혀버린 그 진실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화장품 회사에 잘나가는 팀장이었고 2 아이의 씩씩한 싱글맘이었다. 남편 준호 씨가 떠난 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맞겠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경쟁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사무실에서 이 악물고 버텨냈다. 그 모든 순간은 오직 아이들 때문이다라는 단 하나의 주문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길어야 1년. 길어야 1년이라니. 내가 내 삶의 마지막 기한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멍했다. 아이들의 유치원 하원 시간, 학원 픽업 시간, 저녁 식탁에 올려야 할 반찬 목록.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없으면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은 누가 챙겨줄까? 준호 씨 사고 이후 나는 혼자서 이 집의 기둥이 되려 애썼다. 기둥이 되어야만 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기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사라져야 한다니. 내 10살 첫째 아들 우진이 아빠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녀석. 가끔 나 몰래 구석에서 준호 씨 사진을 꺼내보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아이에게 엄마마저 떠난다는 건 그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세상 전체가 사라지는 경험일 테지.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야윈 얼굴, 창백한 입술.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선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다. 아주 빠르게, 통제할 수 없게. 문득 창밖에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무심코 심었던 봉선화 씨앗. 가을의 문턱이었지만 그 봉선화는 끈질기게 피어 있었다. 곧 찬서리가 내리면 지겠지만, 그래, 봉선화처럼 나도 질 때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꽃을 피워야겠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렬한 색으로 12번의 계절. 나는 중얼거렸다. 1년, 딱 1년이면 돼. 아이들과 함께 맞이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찾아올 봄까지. 나는 그 12번의 계절 동안 엄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요리하는 법, 혼자 잠드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엄마가 없어도 괜찮다고 믿는 법.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였다. 나의 아주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슬픈 사랑의 연습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입에서는 달콤한 비누 향이 났다. 하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쇠 냄새 같은 것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내게 맹세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슬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정말이지 지키기 힘든 가장 나약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문을 열고 나가자 우진이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아가 엉터리 동요를 부르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엄마, 오늘은 어디서 잘 거야? 수아의 물음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집, 이 방,
이 침대가 아닌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대답했다. 응, 엄마는 말이야. 수아랑 우진이가 12번의 계절을 다 보내고 나면 그때쯤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림을 억지로 눌러 잠재웠다.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나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우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따뜻했다. 이 온기가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을 태우고 제가 될 때까지도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다. 12번의 계절. 엄마와의 이별 연습. 그렇게 우리의 비극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소영의 집은 여느 중산층의 아파트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곳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선 여인의 고독한 둥지였다. 아침 7시. 소영은 진통제 한 알로 하루를 시작했다. 우진이는 벌써 일어나 스스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수아는 여전히 엄마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엄마, 오늘 경제일지 써야지. 지난달 전기세 지출이 너무 많았어. 낭비야. 우진이는 11살답지 않게 경제 개념에 밝았다. 이는 소영이 남편 사망 후부터 생활비를 관리하며 아이에게 강조해온 교육의 결과였다. 소영은 아들의 조숙함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소영은 준호 씨가 남긴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 통장을 보며 늘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돈은 아이들의 생명줄이자 그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최후의 방패였다. 이 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것이 소영의 철칙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치료비조차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현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존과 자신의 고통을 맞바꾸는 잔인한 셈법이었다. 첫 번째 계절, 겨울이 깊어갈 무렵. 소영의 몸은 계획보다 빠르게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통증은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았고 잠들기 전마다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와 고열은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어느 날 우진이는 엄마의 방에서 우연히 난치병 환자를 위한 재정 계획이라고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 노트의 단어들이 무서웠지만 엄마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다. 대신 우진이는 그 노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엄마 약값 아끼기 절약 포스터. 소영은 그 메모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아이는 이미 어렴풋이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 갈등은 소영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것과 가장 잔인한 이별 연습을 시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중고를 안겼다. 소영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냉정하게 독립심을 주입해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숨을 몰아쉬면서도 다음 날부터 시작할 혼자 밥 먹기 훈련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두 번째 계절, 봄이 시작되었다. 소영은 아이들의 생존 매뉴얼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전기세 납부일, 소방서 전화번호, 수아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없을 때 우진이가 수아를 달래는 10가지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때 소영에게 운명적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옆집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평소 소영을 친딸처럼 챙겨주던 이웃이었다. 아주머니는 소영의 창백한 얼굴과 아이들이 부쩍 조숙해진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소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아이들 밥이라도 좀 봐줄까? 소영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호혜 앞에서 흔들렸지만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홀로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소영은 최 씨 아주머니를 비공식 후견인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엄마가 집을 오래 비울 경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간접적인 부탁을 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은 그 순간 자신의 잔인한 계획에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고 생각하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세 번째 계절, 초여름. 소영의 이별 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영은 엄마 일주일 출장 가기 게임을 제안했다. 물론 그녀는 방에 갇혀 진통제에 의지하며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볼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매뉴얼 덕분에 순조로웠다. 우진이는 매뉴얼대로 수아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심지어 수아의 울음 멈추기 항목에 따라 수아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다. 소영이 통증으로 인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목격했다. 엄마, 괜찮아? 이거 게임 아니지? 우진이의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소영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엄마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어. 걱정 마. 그녀는 연기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이상한 게임 뒤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우진이는 그날 밤 매뉴얼 노트에 엄마의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항목을 스스로 추가했다. 소영의 이별 연습은 엄마의 계획과 아이들의 반격으로 인해 첫 번째 궤도 이탈을 경험했다. 네 번째 계절, 한여름이 되었다. 소영은 훈련의 강도를 낮추고 행복한 기억 만들기에 집중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보물찾기를 했고 앨범을 보며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소영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 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데 몰두했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늘 환하게 웃는 두 아이와 간신히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노력을 알았는지 부쩍 철이 들었다. 수아는 떼쓰는 대신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우진이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엄마의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역전이었다. 엄마가 아프자 우진이는 엄마의 보호자이자 수아의 작은 가장이 되어버렸다. 그는 매뉴얼 노트 대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소영은 아들의 조숙함이 대견하면서도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한 이별 연습이 아이들에게 성장과 트라우마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섯 번째 계절, 늦여름. 소영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통증은 이제 진통제도 소용없는 일상이었고 그녀는 아이들의 생일마저 망쳤다. 갈비찜을 만들던 중 쓰러져 국물을 엎질렀고 우진이는 울지 않고 바닥을 닦았다. 이 사건은 소영에게 치료 포기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유산 1억 2천만 원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한 더 큰 모성애라고 믿었다. 소영은 밤에 은행 ATM을 찾아갔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돌아왔다. 아이들의 유산이 방패였다. 그녀는 최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 보험 통장 위치와 생존 매뉴얼을 맡기며 아이들의 유산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다. 이로써 소영의 이별 프로젝트는 속도를 2배로 가속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 계절, 가을의 시작. 소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들과 동해바다 캠핑을 떠났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임을 각인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영은 빈 의자 게임이라는 가장 잔인한 훈련을 실행했다. 방에 갇혀 아이들이 엄마 없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진이는 매뉴얼대로 토스트를 굽고 넘어진 수아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소영은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저녁,
마지막 보충 매뉴얼과 1년 후 개봉할 것을 당부한 푸른색 봉투를 들고 최 씨 아주머니 집으로 가던 길, 아파트 공원에서 소영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쓰러졌다. 우진이는 마침 엄마를 살피러 나왔다가 구급대에 실려가는 흰 천에 덮인 엄마의 모습을 목격했다. 소영의 이별 연습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고 아이들은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7번째 계절, 한여름의 끝자락. 소영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을 희미하게 유지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소영의 곁을 지키며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과 소영이 목숨 걸고 지킨 보험금 통장을 두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소영의 마지막 유언대로 아이들의 유산을 지키는 고독한 전사가 되었다. 집에 남겨진 우진이는 작은 가장 역할을 수행하며 생존 매뉴얼과 경제 일지에 집착했다. 수아는 엄마의 부재를 부정하며 엄마의 옷을 껴안고 잠들었다. 우진이는 아주머니와 함께 병실을 찾아와 왜 거짓말했어? 왜 돈 때문에 아팠어? 라고 절규했다. 소영은 대답 대신 아들이 만든 갈비찜 레시피 노트를 보게 했고 우진이는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열했다. 소영은 우진이에게 푸른색 봉투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1년 후 개봉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 그날 밤 우진이와 수아는 밤하늘의 아빠, 별 옆에 엄마의 새로운 별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13번째 계절, 늦가을.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이 지난 날, 우진이는 13살, 수아는 7살이 되어 최 씨 아주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푸른색 봉투를 열기로 한 날, 창밖으로 늦가을 해가 비스듬히 넘어갔다. 방 안을 감도는 옅은 빛 속에서 우진이와 수아는 나란히 앉아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 푸른색 봉투 속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엄마는 그 편지에 가장 아프고도 따뜻한 진심을 담았다. 돈이 없어서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않게 하고 싶었다는 고백, 두 아이가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맞지 않도록 스스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설명.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직 두 아이만을 향한 엄마의 고독하고 은밀한 사랑 비밀 노트였다. 울지 마라. 사랑해라. 꿈을 꾸어라. 세 가지 마지막 당부는 지시라기보다는 엄마가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가장 조용하고도 굳건한 생존의 주문이었다. 수아의 여린 울음이 터졌지만 13살 우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 가슴에 안았다. 엄마의 희생은 슬픔의 폭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삶의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 앞으로 닥칠 모든 추위와 모진 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땅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이제 안다. 엄마가 남긴 1억 2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숨결과 맞바꾼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별 연습은 끝났다.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사랑은 수아가 그려나갈 캠퍼스 위에, 우진이가 지켜낼 생명의 불꽃 속에 가장 은은하고 영원한 생존력으로 남아있었다. 그날 두 아이는 무거운 유산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넉넉한 사랑을 물려받아 새로운 계절을 시작했다. 엄마는 떠났지만 아이들의 삶은 엄마가 마련해준 가장 안전한 궤도 위에서 굳건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꿈을 위한 돈으로 삼아, 수아는 화가, 우진이는 소방관이 되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삶의 계획을 시작했다. 엄마의 사랑은 영원한 생존력으로 아이들에게 계승되었다. 19번째 계절, 한겨울.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진이는 20살 응급구조학과 청년이 되어 소방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아는 중학교 3학년 노란색 카디건을 모티브로 한 그림으로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소영이 목숨 걸고 지킨 1억 2천만 원의 유산은 단 한 푼도 훼손되지 않고 아이들의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근원으로 남아 있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영원한 이웃이자 할머니로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우진이와 수아는 밤하늘에 2개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 별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강인한 생존력을 상징했다. 오빠, 이제는 너무 가까워. 엄마가 우리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빠가 우리한테 용기 내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수아의 말처럼 한소영의 12번의 계절은 가장 성공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성애의 기록으로 완성되었다.